안녕하세요. 가족 이야기 구독자 여러분. 저는 사형수를 형장으로 호송하고 있었습니다. 총살 직전 그는 소주 3잔을 청하더군요. 그리고는 잔을 뒤집어 놓고 새끼손가락으로 잔 바닥을 가볍게 3번 두드렸습니다. 그 동작을 본 순간 저는 새파랗게 질려 소리쳤습니다. 멈춰, 쏘지 마. 순식간에 형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서울 종로의 낡은 다세대 주택, 그 깊숙한 골목에 자리한 제 방은 언제나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어머니의 한약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밤 10시 반,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떡파는 할머니의 칼질 소리가 낡고 스산한 동네의 정적을 외롭게 갈랐습니다. 저는 낡은 평상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눈앞에는 식어빠진 밥상이 놓여 있었죠. 멀건 된장찌개와 바짝 마른 두부조림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안방에 누워 계신 어머니의 밭은 기침 소리가 간간히 들려올 때마다 제 가슴은 소금물에 절여지는 듯 아팠습니다. 어머니는 3년째 말기 신부전증을 앓고 계셨습니다. 병원의 혈액투석기는 어머니의 생명줄인 동시에 제 얼마 안 되는 경감 월급을 갈아 마시는 기계이기도 했습니다. 매달 월급날이면 약값, 월세, 지난달에 빌린 사채 이자를 갚고 나면 제 주머니에는 아침을 때우려면 몇 봉지 살 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입안에 밥을 우겨 넣었습니다. 바싹 마른 밥알은 모래를 씹는 것처럼 서걱거렸습니다. 45, 남들은 가정을 꾸리고 번듯한 집에서 살 나이에 저는 여전히 이 허름한 내 벽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홀몸으로 병든 노모와 언제 갚을지 모를 막대한 빚을 짊어진 채 말입니다. 문득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과 잦은 야간 근무와 기나긴 수사로 검게 그을린 얼굴이 보였습니다. 과연 내가 올바른 직업을 선택한 것일까 하는 자문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가냘픈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동진아, 저는 수저를 놓고 급히 방으로 들어가 해진 소미불을 덮어드렸습니다. 네, 어머니, 몸은 좀 어떠세요? 마른 장작처럼 앙상한 어머니는 흐린 눈으로 저를 미안하게 바라보셨습니다. 내가 너를 너무 고생시키는구나. 차라리 그냥 내 아버지 따라가게 내버려 두지. 이러다 너는 언제 장가가서 이 어미한테 장손 하나 안겨주겠니? 저는 어머니의 차갑고 주름진 손을 잡으며 가슴에서 터져 나오려는 한숨을 억지로 삼켰습니다. 어머니,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세요. 의사 선생님이 상태가 점점 안정되고 있다고 하셨어요. 제가 다 알아서 할 수 있으니 걱정 마시고 푹 쉬세요. 쓸데없는 생각 마시고요. 말은 그렇게 씩씩하게 했지만 속은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 과장님이 저를 따로 부르시더니 어머니께서 비보험 신약인 조혈 촉진제를 쓰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 달에 1,000만 원 가까이 드는 약이었습니다. 그 돈을 어디서 구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슬픈 목소리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근데 건우는 왜 이렇게 통 안 보이니? 옛날에는 둘이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더니 훌쩍 떠난 지 10년이 넘도록 얼굴 한 번 안 비추네. 어머니 입에서 나온 건우라는 이름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박건우, 제 가장 친한 친구이자 95년 특수훈련 동기인 동료. 그 시절 우리는 잠도, 밥도, 훈련도 함께하며 생사를 같이 하기로 맹세한 한 쌍의 형제였습니다. 그러다 10년 전 건우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규율 위반으로 쫓겨나 잠적했다는 소문도, 어떤 어두운 사건에 연루되어 도망쳤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저는 옛 인맥을 총동원해 사방으로 수소문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섬뜩한 침묵뿐이었습니다. 건우는 마치 이 세상에서 증발해 버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안심시키려 태연한 목소리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마 멀리 발령나서 일하느라 바쁘거나 처자식 데리고 어디 다른 데서 자리 잡았겠죠. 원래 바람처럼
여기저기 떠도는 녀석인 거 어머니도 잘 아시잖아요. 어머니는 입맛을 다시며 고단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와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물었습니다. 매캐한 연기를 깊게 빨아들이자 폐부 깊숙이 파고드는 무력감을 잠시나마 떨칠 수 있었습니다. 어둠 속으로 흩어지는 하얀 연기를 보며 다시 건우를 떠올렸습니다. 그의 오만한 미소와 거칠지만 의리 있던 성격을 야, 우리 둘 중에 먼저 가는 놈이 남은 놈한테 제일 독한 소주 한 병 제사상에 올려주기로 한 거 잊지 마라. 귓가에 맴도는 옛 약속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그때 무미건조한 문자 알림음이 저를 현실로 끌어냈습니다. 낡은 폴더폰을 열자 시퍼런 액정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상관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이동진 경감, 내일 새벽 4시 부대로 복귀할 것, 서부 사형 집행장, 사형 집행 감독 임무, 대상은 특수 중범죄자, 시간 엄수. 저는 휴대폰을 닫고 삐걱거리는 나무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또 하나의 목숨이 사라지는구나. 또 밤을 새우겠군. 우리 직업이란 게 그렇습니다. 악과 죽음을 너무 많이 마주하다 보니 감정이 돌처럼 굳어버리는 것. 하지만 이번에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뒤숭숭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저는 담배를 비벼 끄고 평상의 등을 기댔습니다. 빗물이 샌 자국으로 얼룩진 천장을 멀거니 바라보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새벽 4시 짙은 안개가 상복처럼 도시를 뒤덮었습니다. 북서쪽에서 몰아친 겨울 칼바람에 저도 모르게 몸을 떨며 낡은 외투깃을 세웠습니다. 부대의 낡은 지프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요란한 엔진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차는 안개를 헤치며 도시 서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황량한 언덕 아래 외따로 떨어진 사형 집행장이 있었습니다. 제 옆자리에는 이제 막 임관한 지 2년 된 젊은 경찰 민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 앳된 얼굴에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사형 집행에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민준이 어색한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습니다. 선배님, 이번 사형수 그렇게 악질이라면서요? 교도소 쪽 사람들 말 들어보니까 수감 내내 말 한마디 안 하고 엄청 독했다고 하던데요. 저는 울퉁불퉁한 비포장 도로를 주시하며 핸들을 꽉 잡은 채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약 2.3kg을 밀매하고 4명을 살해했어. 총사령이 당연한 놈이지. 독한지 아닌지는 저기 기둥 앞에 서봐야 아는 거고 살아있을 땐 온갖 폼 다 잡던 깡패들도 막상 형장에 오면 오줌 지리면서 제대로 서지도 못해. 양쪽에서 부축해야 겨우 걸어. 민주는 몸을 떨며 더는 묻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담배를 또 한 대 피워 물었습니다. 담배 연기와 매캐한 엔진 오일 냄새, 낡은 가죽 시트의 곰팡내, 이 모든 것이 뒤섞여 사형 집행을 가는 차 안에 독특한 냄새를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이 냄새에 익숙했고 지독할 만큼 익숙했습니다. 안개 너머로 사형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잡초가 무성한 넓은 공터, 3개의 검은 나무 기둥이 마치 저승사자의 손가락처럼 하늘을 향해 흉물스럽게 솟아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이미 경비 병력이 폴리스 라인을 치고 삼엄한 경계를 펴고 있었습니다. 아직 동이 트기 전이었지만 호기심 많은 구경꾼들이 바깥쪽에 꽤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수근거리는 소리, 욕설, 울음소리가 뒤섞여 음산하고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정해진 위치에 차를 세우고 내리자 밤이슬에 축축해진 붉은 흙이 밟혔습니다. 근처에서 뜨거운 차를 마시던 다른 팀 동료들이 저를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도청 소속의 늙은 법의관 김 과장이 껄껄 웃으며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찻잔을 건넸습니다. 이 경감 또 밤새웠나? 눈이 슛한 걸 보니 저는 의례적으로 인사하며 잔을 받아들고
속을 덮이려 한 모금 마셨습니다. 김 과장님도 일찍 나오셨네요. 어머니가 밤새 앓으셔서 한숨도 못 잤습니다. 김 과장은 목소리를 낮추며 비밀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번 건 보통이 아니야. 듣자 하니 이 사형수 몇 년 동안 면회 온 가족 하나 없고 신원 기록도 아주 이상해. 검찰 쪽에서도 겉핥기식 정보밖에 모른다더군.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불안감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약 밀매의 연쇄 살인범인데 기록이 비밀에 붙여져 있다니. 보통 이런 중대 사건은 언론에서 대서특필하기 마련인데 저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그놈 이름이 뭡니까? 김 과장은 눈을 가늘게 뜨고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이름이 뭐였더라? 아, 박건우던가 권우던가 75년생. 자네랑 동갑이겠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뜨거운 찬물이 손등에 떨어져 화끈거렸습니다. 박건우 1975년생.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 건우라는 이름도 흔하고 75년생도 한 세대를 이루는 수많은 사람 중 하나일 뿐이다.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심장은 이미 불안하게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호송 차량의 사이렌 소리가 정적을 갈랐습니다. 사형수를 태운 호송 차량 행렬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길가의 잡초를 스치며 세계의 차가운 기둥을 비췄습니다. 김 과장은 찻잔을 내려놓고 흰 가운을 여미며 표정을 굳혔습니다. 왔군. 일 시작해야지. 저는 담배꽁초를 바닥에 던져 군화발로 비벼 끄고는 처형장 구역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구경꾼들이 길가에 급히 피워놓은 향냄새를 실어 날랐습니다. 길고 무거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둔탁한 금소금과 함께 호송차의 문이 열렸습니다. 건장한 교도관 2명이 먼저 내린 뒤 어두운 차 안에서 한 남자를 부축해 끌어냈습니다. 그는 처참할 정도로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헐렁한 줄무늬 수의는 뼈대만 앙상한 그의 몸에 걸쳐져 있었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는 까치집처럼 헝클어져 얼굴 대부분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족쇄에 단단히 채워진 2발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자갈밭 위에서 섬뜩한 쇠사슬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10m쯤 떨어진 감독 위치에 서서 사형수의 얼굴을 자세히 보려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힘없이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그 걸음걸이, 왼쪽 어깨가 오른쪽보다 약간 더 처진 그 모습에서 제 속이 뒤틀렸습니다. 등골을 타고 오르는 소름 끼치도록 익숙한 느낌. 그때 군중 속에서 한 여인의 비통한 절규가 팽팽한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이 살인자 놈아, 짐승만도 못한 놈, 내 아들 돌려내. 피해자 중 한 명의 어머니인 박씨, 아주머니였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파는 경찰 저지선을 뚫고 원수에게 달려들어 핥히려 했습니다. 경찰 몇몇이 겨우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그녀는 울부짖으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자식을 잃은 고통에서 터져나온 악독한 말들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사형수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듯 혹은 그런 저주에 너무나 익숙한 듯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형틀로 끌려갔습니다. 사형집행위원회가 자리에 섰습니다. 단정한 제복 차림에 얼음장처럼 차가운 표정을 한 검사가 사형집행 결정문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정 없는 목소리가 낡은 확성기를 통해 지지직거리며 울려 퍼졌습니다. 대한민국 법무부는 다음과 같이 사형을 집행한다. 사형수 박건우 1975년생 본적 불명 죄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2.3kg 헤로인 밀매 및 살인. 박건우라는 이름이 불리는 순간 저는 마치 누군가에게 따귀를 세게 맞은 듯 했습니다. 저는 부하들의 놀란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몇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의 얼굴을 똑똑히 봐야만 했습니다. 머릿속에서
미친 듯이 울부짖는 이 예감이 틀렸다는 것을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교도관들이 건우를 사격 기둥에 세우고 묶으려 할 때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름과 흉터로 뒤덮인 늙은 얼굴, 햇볕에 말린 대추처럼 쪼그라든 피부, 움푹 팬 흐릿한 눈동자가 군중을 그리고 자신을 겨누고 있는 검은 총구들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제게 멈췄습니다. 한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얼굴은 너무나 변해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지만 그 눈빛만은 오만하면서도 비통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을 담은 그 눈빛은 틀림없는 내 친구 건우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망연자실하여 손발에 힘이 풀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훈련소 최고의 엘리트 요원이었던 마약 범죄를 뿌리 뽑겠다고 맹세했던 건우가 마약왕이자 냉혹한 살인자가 되어 법의 심판대 앞에 서 있다니. 머릿속이 수천 개의 질문으로 뒤엉켰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지? 10년 동안 어디에 있었던 거야? 왜 나한테 연락하지 않았지? 왜 사람을 죽인 거야? 집행위원장의 목소리가 저를 현실로 잡아 끌었습니다. 사형수, 마지막으로 할 말은 없는가? 건우는 저를 한 번, 그리고 울부짖고 있는 박 씨의 아주머니를 한 번 쳐다보더니 눈빛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소리는 돌을 가는 것처럼 거칠었습니다. 없습니다. 위원장이 절차에 따라 다시 물었습니다. 집행 전 마지막으로 원하는 것이 있는가? 건우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칼날 같은 바람이 언덕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잿빛 하늘을 올려다보았다가 족쇄에 채워진 앙상한 두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주 한 잔만 주십시오. 날이 너무 춥습니다. 가기 전에 몸이라도 좀 덮이고 싶습니다. 그의 요구에 위원회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박 씨 아주머니는 더욱 격렬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 저놈한테 술 주지 마. 당장 쏴 죽여. 내 아들을 죽여놓고 술을 마시겠다고. 세상에 이런 일이. 위원장은 검사와 집행팀장을 돌아보며 짧게 상의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망설임이 비쳤지만 한 인간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인간적인 배려였는지 혹은 집행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싶어서였는지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흥건했습니다. 술, 건우가 술을 마시고 싶어 한다. 옛날의 그 약속을 기억하라는 뜻일까? 아니면 그냥 술고래의 오랜 습관일 뿐일까? 바나나 잎으로 막은 소주병과 하얀 사기잔 3개가 작은 쟁반에 담겨 건우 앞에 놓였습니다. 교도관이 그의 수갑을 풀어주자 그는 직접 술을 따랐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지켜보았습니다. 앙상한 손이 떨며 술병을 들었습니다. 형장의 공기는 납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형틀 앞에 선 초라한 남자에게 쏠렸습니다. 검은 총구들은 여전히 그의 가슴을 겨눈 채 발사 명령을 차갑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건우는 3개의 잔의 술을 따랐습니다. 맑은 소주에 기포가 올라오며 찹쌀 누룩 특유의 진한 향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는 모든 행동을 아주 천천히 서두르거나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해냈습니다. 마치 사형 집행을 앞둔 사형수가 아니라 자기 집 마당에서 차를 즐기는 노인 같았습니다. 그는 첫 번째 잔을 들어 잿빛 하늘을 향해 무언가 중얼거린 뒤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만족스러운 듯 작게 입맛을 다셨습니다. 제 손목시계의 초침이 한 칸씩 움직였습니다. 초조함과 불안감이 속을 태웠습니다. 당장 달려가서 멱살을 잡고 무슨 짓을 하는 거냐고, 왜 이렇게 된 거냐고 따져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발은 땅에 뿌리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경찰 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법의 대리인이었습니다. 모호한 의심 하나 때문에 형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건우는 두 번째 잔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기진맥진하여 두 사람의 부축을 받고 있는 박씨 아주머니 쪽, 즉 군중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는 사죄하듯 깊이 고개를 숙인 뒤 다시 잔을 비웠습니다. 박씨의 아주머니는 울음을 멈추고 그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눈에는 여전히 증오가 서려 있었지만 약간의 당혹감도 섞여 있었습니다. 세 번째 잔. 건우는 잔을 들었지만 바로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 안에서 잔을 빙빙 돌리며 잔 바닥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집행조와 정면으로 마주보게 몸을 돌렸습니다. 그 각도에서는 저와도 마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갑자기 날카로워졌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흐리멍덩하고 지친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전의 그 정예 요원의 눈빛, 확고하고 불타오르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잔을 눈높이까지 들어 저를 똑바로 쳐다본 뒤 단숨에 비웠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술을 다 마신 뒤 건우는 다른 사형수들처럼 잔을 땅에 던져 깨뜨리는 대신 아주 기이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주저앉아 축축한 붉은 흙바닥에 사기잔을 조심스럽게 뒤집어 놓았습니다. 제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 가슴이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눈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건우의 오른손 새끼손가락, 두 번째 마디에 길게 흉터가 있는 바로 그 손가락이 뒤집힌 잔의 바닥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똑, 바람 소리에 묻힐 만큼 작은 소리였습니다. 아마 그 자신만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똑, 두 번째, 똑, 세 번째, 세 번의 노크, 새끼손가락, 뒤집힌 잔, 제 머릿속이 터져 나갈 것 같았습니다. 온몸에 피가 얼어붙었다가 순식간에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10년 전 비선 공작원 훈련소의 비밀 벙커에서 양 교관님이 칠판에 이 신호를 그리며 엄숙하게 말씀하시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똑똑히 기억해라. 이것은 최고 등급의 긴급 구조 신호다. SOS 레드. 적진에 침투해 있거나 의심받고 있거나 완전히 고립되어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때만 사용한다. 이 신호를 본 동료는 신호를 보낸 요원이 여전히 충성스럽지만 진실을 말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음을 이해하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구출해야 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새끼손가락을 사용하는 것은 저와 건우 둘만의 약속이었다는 점입니다. 졸업 전날 밤 둘이 옥상에 누워 별을 보며 건우가 말했었습니다. 만약 나중에 자기가 잠입수사를 하다가 변절자로 몰리거나 함정에 빠지면 새끼손가락으로 3번 노크하겠다고. 그때 세상이 다 등을 돌려도 너만은 나를 믿어줘야 한다고. 저는 거기 무릎 꿇고 있는 남자를 뚫어지게 보았습니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건 건우였고 구조를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코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로 할 수 없는 끔찍한 비밀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비밀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선택했거나 받아들였고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이 암호를 해독할 수 있는 저를 발견하고서야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그때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저를 회상에서 끌어냈습니다. 준비 6자루의 소총이 철컥 하고 장전되는 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사수들은 자세를 잡고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건우는 눈을 감고 고개를 든 채 기다렸습니다. 안 돼. 저놈을 죽게 둘 순 없어. 저놈이 죽으면 진실은 영원히 묻히고 말 거야. 나는 친구를 죽인 놈, 맹세를 저버린 배신자가 될 거야. 이성은 저를 말렸습니다. 사형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중죄다. 직업, 어머니, 모든 것을 잃고 감옥에 갈 수도 있다. 하지만 제 심장이 특수요원의 뜨거운 피와 10년간의 형제애가 제가 가만히 서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목표 조준, 멈춰.
저는 공간을 찢는 듯한 고함을 질렀습니다. 제 목소리가 너무나 쉬고 격렬해서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저는 폴리스 라인을 넘어 저를 막으려던 경관을 밀치고 형틀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뒤에서 민준의 다급한 외침이 들렸습니다. 선배님, 뭐 하시는 거예요? 상관없었습니다. 지금 제 눈에는 건우의 앙상한 등과 저 검은 총구들 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달려가 제 몸으로 건우 앞을 막아섰습니다.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집행조와 마주 섰습니다. 멈추라고 했다. 형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수들은 놀라서 방아쇠에서 손을 떼고 어리둥절하게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검사는 서류 뭉치를 땅에 떨어뜨렸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집행위원장이 확성기로 소리쳤습니다. 이동진, 경감, 미쳤나? 당장 비켜. 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저를 향해 총을 겨누고 있는 동료들을 붉게 충혈된 눈으로 노려보며 외쳤습니다. 목소리는 감정에 복받쳐 갈라졌습니다. 쏘지 마. 이 사람은 억울하다. 이 사람은 내 동료다. 이 사람은 잠입 수사 중인 요원이다. 쏘면 안 돼. 건우는 눈을 떠 자신을 막아선 제 등을 보았습니다. 마르고 갈라진 그의 입술이 움직여 제가 10년 동안 기다려온 한마디를 힘겹게 내뱉었습니다. 동진아. 그는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미친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보이지 않는 거대한 세력에 공식적으로 선전포고를 한 순간이었습니다. 사형수의 가벼운 노크 소리, 세 번의 제 목숨과 명예 전부를 건 순간이었습니다. 사형장은 전례 없는 혼란 속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고함 소리, 분주한 발소리, 질서를 회복하라는 확성기 소리가 뒤섞여 귀를 찢는 소음을 만들어냈습니다. 저지선 밖에서 잠시 멍하니 있던 박씨 아주머니가 태풍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자식을 잃은 억눌렸던 슬픔이 맹목적인 분노로 폭발했습니다. 그녀는 발밑에 흙과 돌을 한 움큼 쥐어 저와 건우에게 마구 던졌습니다. 목이 쉬어라 소리쳤습니다. 살인자 놈, 경찰이 범죄자를 감싸 저놈을 죽여. 하늘이 있다면 이 천벌 받을 놈들을 죽여버려. 날아온 벽돌 조각이 제 이마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뜨거운 피가 흘러내려 눈으로 들어가 따가웠습니다.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동상처럼 우뚝 서서 정신을 잃은 친구를 두 팔 벌려 보호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고통을 이해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건우는 불구대천의 원수였고 저는 저주받아 마땅한 공범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어머니의 울음소리에 자극받은 군중도 경찰 저지선을 밀치기 시작했습니다. 욕설이 빗발쳤습니다. 변절자 놈. 마약상들한테 돈 받아먹고 미친 짓 하는 거냐. 저놈들 때려 죽여. 지원 병력은 분노한 군중이 처형구역으로 밀려드는 것을 막느라 진땀을 뺐습니다. 집행위원장은 얼굴이 벌개져서 달려와 제 얼굴에 권총을 겨눴습니다. 동진이, 너 지금 무슨 짓 하는지 알아? 감옥에서 썩고 싶어? 당장 비켜.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조금도 흔들림 없는 단호한 눈빛으로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를 쏘려면 먼저 제 시체를 넘어야 할 겁니다. 이 사람은 K20 부대 소속 요원 번호 405 박건우입니다. 그는 억울합니다. 제가 말한 부대 이름과 요원 번호의 위원장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 역시 잔뼈 굵은 군인 출신으로 옛 비밀 잠입 부대에 대해 어렴풋이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 잠시 망설임이 스쳤지만 군중의 압박과 법 절차 때문에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특수기동대에게 명령했습니다. 이동진 경감을 제압하고 사형수는
구급차로 이송해라. 서둘러. 건장한 특수기동대원 4명이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제 목적은 달성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형 집행은 중단되었습니다. 건우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들은 제 팔을 뒤로 꺾고 허리춤에 권총을 빼앗아 지휘본부로 끌고 갔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보았습니다. 건우는 들것에 실려 가고 있었습니다. 시든 나뭇잎처럼 축 늘어진 앙상한 몸. 구급차가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며 떠났습니다. 저는 텅 빈 방에 밀쳐졌고 등 뒤에서 철문이 쾅 닫혔습니다. 철컥 하고 자물쇠가 잠기는 소리가 건조하게 울렸습니다. 어둠이 저를 삼켰습니다. 이마의 피는 이미 굳어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벽에 기댄 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 끝났다. 20년간 쌓아온 경력은 이걸로 끝이다. 내일 신문에는 사형 집행 방해한 미친 경찰 간부라는 제목의 기사가 대서특필될 것이다. 이 소식을 들으시면 어머니는 어떻게 하실까? 그 충격을 견뎌내실 수 있을까? 하지만 건우가 잔 바닥을 가볍게 3번 두드리던 모습을 떠올리자 마음이 이상하리만치 차분해졌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다. 나는 우정을 그리고 요원의 직감을 믿기로 했다. 어떤 혹독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진실을 밝혀내야만 한다. 저는 사형장 지휘본부 회의실에 3시간 동안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부상 부위를 소독해주러 온 젊은 경관 외에는 아무도 저와 접촉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두려움과 호기심이 섞인 눈으로 저를 쳐다보다가 말없이 나가버렸습니다. 창밖의 소라는 잦아들었지만 긴장된 분위기는 여전했습니다. 지휘실에서 끊임없이 울리는 전화벨 소리와 막 도착한 지방경찰청 고위 간부들의 고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이 사건은 분명히 경찰청 본청까지 보고되었을 겁니다. 철컥 하고 문이 열리더니 중년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어깨에는 빛나는 총경 계급장이 달려 있었습니다. 제 직속 상관인 한 총경이었습니다. 한 총경은 제 맞은편 의자에 앉아 담뱃갑을 테이블에 올려놓으며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너 미쳤구나, 동진아. 네가 이렇게 무모한 놈인 줄은 몰랐다. 지금 네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아? 너 때문에 이 동네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고. 저는 침착하게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한 총경이 으르렁거렸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 너 박건우가 누군지 알아? 마약왕이야. 냉혈한 살인자라고. 기록이 멀쩡히 있고 증거도 충분하고 법원에서 판결까지 내렸어. 네가 무슨 자격으로 억울하다고 하는 거야. 뭘 근거로. 10년 전 낡아빠진 우정 때문에.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여 상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1급 S, O, S 암호 때문입니다. 그는 비선 공작원에 긴급 구조 신호를 보냈습니다. 총경님도 이쪽 계통에 계셨으니 그 규약을 아시지 않습니까? 한 총경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가 이내 의심의 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암호, 너 지금 망상에 빠진 거냐? 누가 증명해? 네, 미친 행동을 변명하려고 지어낸 거 아니야?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어낸 게 아닙니다. 그는 새끼손가락으로 소주잔 바닥을 3번 두드렸습니다. 그것은 저와 그놈 사이의 생사 약속입니다. 한 총경님, 제발 사형 집행을 잠정 중단해 주십시오. 처음부터 재수사해 주십시오. 이 사건에는 거대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 보장합니다. 한 총경은 침묵에 잠겨 담배에 불을 붙여 길게 한 모금 빨았습니다. 그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20년 경력 동안 원칙을 어기거나 사적인 감정으로 일을 처리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의 단호함에
그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늦었어. 위에서 명령이 내려왔다. 널 직위 해제하고 조사에 착수하라고. 넌 지금 바로 T16 구치소로 이송될 거다. 박건우는 만약 위기를 넘기고 살아난다 해도 다음 주에 다시 집행될 거야. 넌 그를 구할 수 없어.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아팠습니다. 지방경찰청장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직접 보고해야 합니다. 한 총경은 고개를 저으며 일어섰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널 만나주지 않을 거다. 준비해. 널 데리러 올 차가 곧 도착할 테니. 그는 등을 돌려 문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손이 문고리에 닿았을 때 제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총경님, 1998년 박건우의 원본 인사 기록을 확인해 주십시오. 누가 그의 이름 옆에 요원 명단에서 삭제라고 서명했는지 찾아주십시오. 저는 기록이 조작되었다고 의심합니다. 한 총경은 잠시 멈칫하더니 서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다시 차가운 방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옛 상관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이 뿌려졌음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지금 저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호송 차량은 해가 질 무렵 저를 T16 구치소로 데려갔습니다. 부슬부슬 내리는 겨울비가 구치소의 풍경을 더욱 암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비위 공직자 전용 독방에 수감되었습니다. 회색 콘크리트 벽 침대 역할을 하는 시멘트 단상, 그리고 구석의 재래식 변기. 이제 이곳이 저의 세상이었습니다. 구치소에서의 첫날 밤은 영원처럼 길었습니다. 머리의 상처는 욱신거렸고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에도 불구하고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혼자 계실 어머니를 누가 돌봐드릴지 걱정스러웠습니다. 건우의 생사도 알 수 없었습니다. 잔을 두드리던 그의 절망적인 눈빛이 계속해서 저를 괴롭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감방문이 열렸습니다. 교도관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수감자 이동진, 조사실로 면회다. 저는 조사실로 이송되었습니다. 검찰이나 감찰부에서 나온 조사관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방 안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이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 고된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얼굴이었지만 두 눈은 여전히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수한 평상복 차림에 흑단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저는 꼿꼿이 서서 군인처럼 거수경례를 했습니다. 교관님께 대하여 경례. 그는 바로 예비역 대령이자 전 특수훈련 교관이었던 양 교관님이었습니다. 저와 건우에게 요원의 첫걸음을 가르쳐 주신 존경하는 스승님. 은퇴 후 고향에 칩거하며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이 시간에 이곳에 계신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양 교관님은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시더니 이마에 흰 붕대에 시선을 멈췄습니다. 그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낮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앉아라. 꼴이 말이 아니구나. 저는 맞은편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교관님. 실망시켜드렸습니다. 양 교관님은 피웃으며 지팡이로 바닥을 가볍게 쳤습니다. 실망. 내가 왜 실망해야 하나? 친구를 구하려고 총구를 막아선 게 실망스러운가? 아니면 사형집행위원회 전체에 맞선 게 실망스러운가? 저는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늙은 스승의 눈에는 질책이 아닌 오히려 은근한 칭찬의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양 교관님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넌 아주 잘했다. 만약 어제 네가 막지 않았다면 그때야말로 내가 실망했을 거다. 내가 너희들에게 뭐라고 가르쳤나? 요원은 죽을지언정 동료를 버리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제게 얇은 서류철을 밀었습니다. 방금 병원에서 오는 길이다. 건우놈,
위기는 넘겼다. 심각한 영양실조에다 옛날 부상이 재발했다더군.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의심했던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다는 거다. 제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교관님, 제 말을 믿어주시는 겁니까? 양 교관님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는다. 그놈을 그해 잠입요원으로 파견하라는 결정서에 서명한 사람이 바로 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빌어먹을 암호를 가르친 것도 나다. 오늘 아침 네가 S 신호 때문에 형장을 뒤집어 엎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차를 몰아 올라왔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고 제게 몸을 기울였습니다. 내가 가진 얼마 안 되는 영향력을 이용해 경찰청장에게 압력을 넣었다. 그들이 이 사건의 독립고문 자격으로 내가 참여하는 것을 허락했다. 새로운 사형 집행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우리에게는 건우의 무죄를 증명할 48시간이 주어졌다. 저는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를 잡은 심정으로 스승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관님, 양 교관님은 품에서 붉은 직인이 찍힌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건 수감자 외부 조사 허가서다. 내가 보증해서 널 48시간 동안 밖으로 빼낼 거다.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옷 갈아입어라. 시간이 없다.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양 교관님의 흰색 관용차가 저희를 곧장 기록 보관실로 데려갔습니다. 가는 내내 양 교관님은 침묵했습니다. 깊은 생각에 잠긴 얼굴로 차창 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도 감히 많은 것을 묻지 못하고 여전히 제자들을 위해 발벗고 나서는 늙은 스승에게 속으로 감탄할 뿐이었습니다. 기록 보관실에서는 검찰 대표와 기록실장이 경계하는 태도로 저희를 맞았습니다. 그들은 거표지에 대회비, 도장이 찍힌 두꺼운 서류철을 내놓았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검찰 대표가 흰 안경을 고쳤으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양 대령님, 이것이 Z98 사건의 원본 기록 전체입니다. 저희가 아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박건우는 처음에는 마약 조직 흉터박의 라인에 잠입한 요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1998년 6월 그는 독단적으로 연락을 끊고 보안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그는 서류 한 장을 넘겨 누렇게 바랜 타자, 글씨를 가리켰습니다. 이것이 당시 특별팀의 보고서입니다. 박건우가 마약왕의 신임을 얻기 위해 우리 측 비밀정보원 3명을 사살했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박건우는 공식적으로 변절자로 간주되어 조직에서 제명되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집어들고 마치 바늘로 눈을 찌르는 듯한 글자들을 개걸스럽게 읽었습니다. 날짜, 장소, 사건, 경위가 너무나 치밀하고 논리적으로 기록되어 있어 누구도 의심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아래에는 당시 팀장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그 서명이 낯익었습니다.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서명 끝에 갈고리 모양, 양 교관님이 갑자기 책상을 세게 내리쳐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짓말이야. 전부 다 거짓말이다. 그는 보고서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1998년 6월 나는 아직 현직에 있었다. 이런 보고서는 내게 올라온 적이 없어. 만약 건우가 제명되었다면 최종 결재 서명은 내가 해야만 한다. 왜 이 서류에 내 서명이 없는 거지? 기록실장이 우물쭈물했습니다. 대령님, 그건 아마 당시 상황이 급박해서 절차가 간소화되었거나 아니면 본청으로 바로 보고가 올라갔을 수도. 간소화는 무슨 놈의 간소화? 양 교관님이 소리쳤습니다. 잠입 요원 인사 절차는 절대 불변이다. 나를 건너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만약 있다면 그는 말을 흐리며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을 날카로운 눈으로 훑었습니다. 공기가 숨 막히게 변했습니다. 저는 문득 그 보고서에 서명한 주인을 알아차렸습니다. 저는 외쳤습니다. 교관님, 이 서명
최광민 겁니다. 양 교관님이 휙 돌아보았습니다. 최광민. 네, 최광민입니다. 저와 건우의 동기입니다. 98년도에 그는 사건 전담반에서 종합기록 담당석이었습니다. 이 서명은 절대 틀릴 리 없습니다. 그가 부대원들 책에 사인해주곤 했거든요. 검찰 대표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최광민 경정은 현재 마약수사대 부팀장입니다. 최근 우수한 사건 해결 실적으로 훈장 수훈 대상자로 추천되었습니다. 확실합니까? 양 교관님은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재밌군. 아주 재밌어. 옛날에 일개서기가 지금은 부팀장으로 승진하고 호랑이 굴에서 목숨 걸었던 요원은 총살당할 뻔했군. 냄새가 나는군요, 여러분. 그는 저를 돌아보며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동진이 당장 나와 함께 병원으로 간다. 건우놈 입에서 직접 들어야겠다. 98년 6월 그 밤의 진실을 아는 건 그놈뿐이다. 만약 최광민이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이건 단순한 오판이 아니라 살인사건이자 거대한 내부 숙청 음모다. 저희는 기록실을 나왔습니다. 뒤에는 당혹감과 불안감에 휩싸인 얼굴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밖은 비가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습니다.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음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건우가 경고하려 했던 내부의 적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적은 우리가 밤낮으로 지키고 있는 바로 이 조직 안에 있었습니다. 도립종합병원은 시내 중심가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도착했을 때는 늦은 오후였습니다.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와 의사와 간호사들의 분주한 발걸음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건우는 특별 집중 치료실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문 앞에는 경찰 2명이 보초를 서고 있었습니다. 양 교관님이 지팡이를 짚고 다가오자 젊은 경찰들이 일어서서 경례했습니다. 양 교관님이 특별 허가서를 보여주자 그들은 조용히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방 안은 온통 하얗고 차가웠습니다. 정적 속에서 인공호흡기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습니다. 건우는 하얀 시트가 깔린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에 각종 튜브가 연결되어 있었고 움푹 팬 앙상한 얼굴은 창백한 형광등 불빛 아래 더욱 처참해 보였습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가 뼈만 남은 친구의 손을 잡았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목이 메어왔습니다. 건우야. 제 목소리에 건우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움푹 팬 흐릿한 눈동자가 잠시 천장을 보다가 느리게 저를 향했습니다. 저를 알아보자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희미한 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힘겹게 속삭였습니다. 목소리는 내뱉는 숨결처럼 약했습니다. 동진아, 왔구나. 저는 감정을 억누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 여기 있어. 걱정 마. 나하고 양 교관님이 계시니까 이제 아무도 널 해치지 못해. 양 교관님 이야기에 건우는 힘겹게 고개를 들려 했지만 힘이 부족했습니다. 양 교관님이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가볍게 눌렀습니다. 가만히 누워 있어라. 내가 다 안다. 두 줄기 뜨거운 눈물이 건우의 검게 그을린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기록상으로는 냉혹한 살인자, 철석 같던 사형수가 이제는 억울한 아이처럼 흐느껴 울었습니다. 교관님, 저는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양 교관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는 안타까움으로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알고 있다. 믿는다. 이제 진정하고 나하고 동진이한테 전부 말해다오. 98년 6월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왜 기록에는 네가 정보원 3명을 죽였다고 되어 있는 거지? 건우는 심호흡을 하며 겨우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옛 상처에서 오는 고통 때문에 끊어지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건우는 국경지대의 악명 높은 마약왕 흉터박의 조직의
성공적으로 잠입했습니다. 그의 신임을 얻어 가장 큰 마약 창고에 접근하려던 찰나 우리 측 비밀 정보원 3명의 신원이 노출되었습니다. 흉터박은 그들을 붙잡아 건우에게 충성심을 증명하라며 직접 처리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최광민, 바로 최광민, 그놈이 흉터박에게 정보를 넘겼습니다. 건우의 눈에 증오가 불타올랐습니다. 그날 흉터박이 둘째 형님이라는 사람과 통화하는 걸 엿들었습니다. 그 목소리, 그 말투, 잊을 수가 없었어요. 최광민의 목소리였습니다. 저와 양 교관님은 경악하여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우리의 가설이 맞았습니다. 최광민이 바로 내부의 쥐새끼였습니다. 건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동료를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급소가 아닌 곳을 쐈고 시신을 절벽 아래로 던지는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사실 절벽 아래에 밧줄과 의약품을 미리 준비해 뒀었죠. 다음날 밤 다시 돌아가 그들을 데리고 중국 국경 너머로 피신시켰습니다. 저는 건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럼 그 3사람 아직 살아있나? 어디에 있어? 건우는 절망적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2000년 이후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흉터박과 최광민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음 테이프가 있어요. 양 교관님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 테이프는 어디에 있나? 건우가 힘겹게 기침을 했습니다.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그건 칠봉산 정상의 폐사찰에 숨겨뒀습니다. 우리 둘이 비피했던 곳 기억나, 동진아? 저는 미친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는가? 훈련 마지막 생존 훈련 때 길을 잃은 저와 건우는 그 폐사찰에서 하룻밤 비를 피했었다. 오른팔이 부러진 사천왕상 발밑 낡은 과자 깡통 안에 거기까지 말한 건우는 기력이 다해 정신을 잃었고 간호사가 급히 들어와 강심제를 주사했습니다. 저희는 의사가 처치하는 동안 밖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복도에 서서 양 교관님이 저를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동진아, 오늘 밤 당장 움직여야 한다. 만약 최광민이 우리가 건우와 접촉했다는 걸 알면 무슨 수를 써서든 증거를 인멸하려 할 거다. 저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밤 9시, 밖에는 비가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관님.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아니, 양 교관님이 막아섰습니다. 내가 같이 가겠다. 너무 위험한 일이다. 너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어. 최광민 놈의 개들이 분명 사방에 깔려 있을 거다. 저희가 병원을 떠날 준비를 하는 동안 다른 한 곳, 호숫가의 호화로운 별장에서는 은밀한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최광민은 값비싼 가죽 소파에 앉아 붉은 와인이 담긴 잔을 빙빙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살이 오르고 혈색이 좋았으며 금태 안경을 쓴 모습이 지적으로 보였습니다. 이렇게 신사적으로 보이는 남자가 동료들의 억울한 죽음 뒤에 있는 배우라고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그의 앞에는 건장하고 험악하게 생긴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최광민의 신복으로 그가 직접 나서기 곤란한 더러운 일들을 처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형님, 이동진하고 양 늙은이가 기록실을 나와 병원에서 박건우를 만났습니다. 부하 한 명이 보고했습니다. 최광민은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안경 너머의 눈이 계산적으로 가늘어졌습니다. 그는 일이 통제불능 상태로 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건우가 감옥에서 썩어 죽거나 유언 한마디 못 남기고 총살당할 것이라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동진이가 그렇게 무모하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놈들 무슨 얘기했나? 최광민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예, 저희 애들이 경비 때문에 가까이 접근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올 때 양 늙은이 표정을 보니 아주 다급해 보였습니다. 분명 박건우가 뭔가를 불었던 것 같습니다. 최광민은 딱 소리를 내며 와인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일어나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머리는 기계처럼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만약 건우가 녹음 테이프 얘기를 했다면 그의 경력은 끝장이다. 그는 이 자리까지 힘들게 올라왔고 곧 차장 승진을 앞두고 있었다. 사형수 한 놈과 은퇴한 늙은이 때문에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는 없었다. 그는 돌아서서 두 부하에게 명령했습니다. 잘 들어. 무슨 수를 써서든 양 늙은이와 이동진을 막아. 그놈들이 어딜 가든 따라붙어. 특히 박건우가 자주 가던 옛날 장소들을 주시해.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살기 어린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필요하다면 사고로 위장해서 처리해. 내 말 알아들었나? 두 부하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최광민은 손을 휘저어 그들을 내보냈습니다. 그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상대방은 즉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둘째 형님입니다.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박건우가 아직 안 죽었습니다. 양 늙은이가 끼어들었어요. 그쪽에서는 검찰에 압력을 넣어 집행 날짜를 최대한 앞당기세요. 이 귀찮은 파리떼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최광민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밤비가 세차게 창문을 때렸습니다. 마치 별장의 거짓된 평화를 깨뜨리려는 듯이 그는 입꼬리를 올리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 게임의 승자는 자신이다. 그에게는 돈과 권력 그리고 그를 보호하는 거대한 뒷배가 있었다. 동진과 양교관은 불 속으로 뛰어드는 불나방에 불과했다. 양교관님이 운전하는 낡은 차가 비바람을 뚫고 질주했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앉아 양 교관님이 건네준 권총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개인 소지 허가 총이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칠봉산으로 가는 지름길을 택했습니다. 진흙탕 길은 미끄러웠고 차는 길들지 않은 말처럼 위아래로 심하게 요동쳤습니다. 비가 앞 유리를 세차게 때렸고 와이퍼는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양 교관님은 길을 주시하며 제게 물었습니다. 그 절로 가는 길 확실히 기억하나? 10몇 년이나 지났으니 지형이 많이 변했을 텐데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렷이 기억합니다. 교관님, 이 언덕을 넘어서 왼쪽 샛길로 2km쯤 가면 산기문에 도착합니다. 거기서부터는 걸어가야 합니다. 문득 백미러를 보니 뒤에서 두 개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바짝 따라붙고 있었습니다. 교관님, 꼬리가 붙었습니다. 양 교관님은 백미러를 힐끗 보더니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알고 있다. 병원을 나설 때부터 따라붙었어. 끈질긴 놈들이군. 그는 가속 페달을 밟았고 차는 굉음을 내며 앞으로 튀어나갔습니다. 뒤따르던 불빛도 속도를 높여 끈질기게 따라왔습니다. 저놈들 우리 차를 밀어붙일 셈이군. 제가 판단했습니다. 어디 이 애송이들 운전 실력 좀 볼까. 양 교관님은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습니다. 노련한 늙은 군인의 미소였습니다. 급커브 길에 이르자 양 교관님은 갑자기 핸들을 꺾으며 헤드라이트를 껐습니다. 차는 무성한 덤불을 스치며 잡초에 가려진 좁은 샛길로 빠져나갔습니다. 뒤따르던 두 대의 차는 미처 반응하지 못하고 커브길을 그대로 지나쳐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양 교관님은 다시 라이트를 켜고 한숨 돌렸습니다. 됐다. 일단 따돌렸어. 하지만 서둘러야 해. 금방 다시 찾아올 거다. 차는 산기젬에 멈췄습니다. 저희는 차에서 내려 손전등을 켜고 비를 맞으며 경사로를 올랐습니다. 산길은 기름을 부은 듯 미끄러웠고 날카로운 돌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바위 틈을 스치는 바람은 귀신 우는 소리처럼 섬뜩했습니다. 저는 양 교관님을 부축하며 한 걸음씩 올라갔습니다. 그의 기력은 많이 쇠했지만 의지만은 젊은 시절처럼 강인했습니다. 1시간 넘게 비바람과 사투를 벌인 끝에
폐사찰이 눈앞에 희미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끼 낀 낡은 절, 깨진 기와 지붕이 황량한 산 정상에 외롭게 서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퀴퀴한 곰팡내가 코를 찔렀습니다. 부서진 불상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저는 손전등으로 사천왕상을 찾았습니다. 저기군. 붉고 성난 얼굴의 사천왕상. 칼의 일부가 부러진 채 절 오른쪽 구석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저는 달려가 맨손으로 상 발밑의 벽돌과 흙더미를 파헤쳤습니다. 깨진 조각에 긁혀 손톱에서 피가 났지만 아픔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찾았나, 동진아? 양 교관님이 초조하게 물으며 손전등으로 비춰주었습니다. 찾았습니다, 교관님. 제 손에 차갑고 딱딱한 것이 닿았습니다. 녹이 슬어 얼룩덜룩한 낡은 과자, 깡통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방수를 위해 여러 겹의 비닐봉지에 꼼꼼히 쌓인 90분짜리 카세트 테이프 1개와 검은 가죽 표지에 작은 수첩이 있었습니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 급하게 썼지만 또렷한 건우의 필체가 나타났습니다. 1998년 6월 15일 X창고에서 거래, 최광민, 흉터 박액에서 $50,000 수수. 1998년 6월 20일 최광민이 단속 정보 유출. 동료 3명 희생. 저는 수첩을 양 교관님께 건넸습니다. 그는 훑어보더니 분노로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천하의 개만도 못한 놈. 최광민 이놈은 1000번 죽어 마땅해. 바로 그때 산깁에서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산비탈을 훑었습니다. 놈들이 올라오는 길을 찾았습니다. 제가 소리쳤습니다. 양 교관님은 수첩과 테이프를 안주머니에 넣고 권총을 꺼내 장전했습니다. 가자, 산 뒤쪽 샛길로 빠져나가야 한다. 증거를 빼앗길 순 없어. 산비가 여전히 세차게 쏟아져 산 뒤쪽 샛길을 진흙개울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앞장서서 덩굴을 헤치며 길을 냈습니다. 양 교관님은 권총을 든 채 뒤따랐습니다. 등 뒤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놈들은 수색견까지 동원했습니다. 천길 낭떠러지 위에 선 심정이었습니다. 서둘러, 동진아, 놈들이 좁혀오고 있어. 양 교관님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비틀거렸습니다. 제가 돌아가 그를 부축했습니다. 교관님, 힘내세요. 저 마른 계곡만 건너면 옆 동네입니다. 민병대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어요. 탕! 날카로운 총성이 빗소리를 뚫었습니다. 총알이 제 어깨 바로 옆 고목에 박히며 나무 껍질이 튀었습니다. 놈들이 총을 쐈습니다. 엎드리세요. 제가 소리치며 양 교관님을 덤불 속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경사로 아래에서 손전등 불빛이 어른거렸습니다. 깡패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디 있냐? 항복하면 목숨은 살려주지. 그 상자 내놔. 제가 양 교관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교관님, 증거를 가지고 면사무소 쪽으로 뛰세요. 제가 놈들을 막겠습니다. 안 돼. 양 교관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남으면 죽어. 내가 늙었으니 죽어도 괜찮아. 넌 아직 젊고 노모도 계시잖나. 그만하십시오. 제가 말을 잘랐습니다. 교관님이 가장 중요한 증인입니다. 살아남으셔서 이 증거를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어서 가세요, 빨리. 그러고는 그가 반응할 틈도 주지 않고 벌떡 일어나 허공에 총을 쏴 놈들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그리고는 반대 방향으로 미친 듯이 달려나갔습니다. 저기 있다. 쏴. 폭죽처럼 총성이 터졌습니다. 총알이 귓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가시덤불을 헤치며 일부러 큰 소리를 내어 놈들을 양 교관님이 있는 곳에서 멀리 유인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저 죽어라 달렸습니다. 왼쪽 허벅지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지며 주저앉았습니다. 총에 맞은 겁니다.
뜨거운 피가 차가운 빗물과 섞여 흘렀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옷을 찢어 상처를 동여맨 뒤 다시 기어갔습니다. 앞에는 깎아지른 절벽이었습니다.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저는 절벽에 등을 기댄 채 남은 총알 2발이 든 권총을 꽉 쥐었습니다. 거친 발소리가 바로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거구의 사내 셋이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권총과 번뜩이는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얼굴에 긴 흉터가 있는 두목이 비웃었습니다. 어디로 도망가나, 경찰날이. 상자를 내놓으면 곱게 죽여주지. 저는 비웃으며 빈 권총을 들어 올렸습니다. 사실 총알은 남아 있었지만 놈들을 속이려 했습니다. 절벽 아래로 던져버렸다. 내려가서 찾아보시지. 흉터가 있는 놈이 격분하여 달려들었습니다. 감히 날 속여. 죽여버리겠다. 그가 5미터 앞까지 다가왔을 때 저는 갑자기 총구를 그의 다리에 겨누고 쐈습니다. 탕! 그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남은 2놈이 잠시 멈칫하더니 일제히 제게 총을 쏘았습니다. 저는 옆으로 굴러 총알을 피하려 했지만 늦었습니다. 총알 한 발이 제 오른쪽 어깨를 꿰뚫었습니다. 권총이 손에서 튕겨 나갔습니다. 저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피가 쏟아졌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2 깡패가 다가와 검은 총구를 제 머리에 겨눴습니다. 잘 가게, 이 경감.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늙으신 어머니, 건우, 양 교관님의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끝이구나. 최선을 다했다. 갑자기 눈부신 빛이 깡패들의 얼굴을 비췄고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경찰이다. 총 버려. 경사로 위에서 방탄복을 입은 수십 명의 경찰 기동대원들이 천사처럼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양 교관님이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있다. 저 친구를 구해줘. 깡패들은 혼비백산하여 달아났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포위망은 좁혀졌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다가오는 양 교관님의 모습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짓다가 끝없는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익숙한 소독약 냄새 속에서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주변 공기가 평온하게 느껴졌습니다. 허벅지와 어깨에서 오는 욱신거리는 통증에 잠이 깼습니다. 몸을 살짝 움직여 보니 제가 건우가 누워있던 것과 똑같은 집중 치료실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일어났느냐? 양 교관님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을 뜨니 그가 침대 옆에 앉아 계셨습니다. 늙은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기쁨으로 반짝였습니다. 교관님, 증거는? 제가 깨어나자마자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양 교관님은 미소 지으며 주름진 손을 제 이마에 얹었습니다. 걱정 마라. 안전하다. 증거는 경찰청, 본청, 마약범죄수사국으로 바로 전달됐다. 어젯밤 본청 인력이 비밀리에 내려와 나와 협력해서 그 깡패놈들을 모조리 체포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천근만근의 돌덩이를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건우는요? 그 친구는 어때요? 양 교관님의 입가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여전히 위중하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본청 사람들이 지키고 있으니 아무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할 거다. 바로 그때 문이 열리고 정복 차림의 중년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어깨에는 경무관 계급장이 달려 있었습니다. 제 옛 상관이었던 한 총경도 함께였습니다. 경무관은 침대 가까이 다가와 양 교관님과 악수한 뒤 저를 엄숙하면서도 호의적인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동진 경감, 나는 마약범죄수사국장 진민수 경무관이요. 경찰청을 대표해 범죄에 맞서 싸운 동지의 용감하고 단호한 정신을 치하하오. 동지는 큰 공을 세웠소. 저는 일어나 경례하려 했지만 진 경무관이 손을 저었습니다.
그냥 누워있게. 상처가 아직 심하니 우리는 중요한 소식을 전하러 왔소. 어젯밤 체포된 깡패들의 자백과 녹음 테이프 증거를 바탕으로 최광민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하고 수사에 착수했소. 제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는구나. 한 총경은 뒤에 서서 죄책감 어린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동진아, 미안하다. 내가 너무 서류만 믿고 하마터면 훌륭한 동료 하나를 죽일 뻔했다. 내가 정말 죄인이다. 저는 옛 상관을 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총경님. 직분에 따라 하신 일인데요. 중요한 건 지금이라도 바로 잡았다는 겁니다. 진 경무관이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광민을 체포하는 건 간단하지 않소. 그는 인맥이 아주 넓고 도주를 준비하고 있소. 우리는 놈이 모든 경찰 앞에서 고개 숙여 죄를 인정하도록 덫을 놓으려 하오. 동지들의 협조가 필요하오. 저희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국장님? 양 교관님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진 경무관은 저희 귀에 대고 계획을 속삭였습니다. 대담하고 기상천외한 계획. 바로 내일 오후 우수경찰표창 시상식장에서 실행될 작전이었습니다. 지방경찰청 대강당은 화려한 깃발과 꽃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경찰관들이 빳빳하게 달인 제복을 입고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단상 위에는 최광민이 서 있었습니다. 가슴에는 훈장이 가득했고 얼굴에는 승자의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약 소탕 실적에 대해 열변을 토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양 교관님은 2층 구석진 곳에 앉아 감시 카메라 화면으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붕대를 감은 채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최광민이 마이크에 대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국민의 평안을 위해 저희는 희생과 고난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마약 범죄와 타협 없이 싸우며 국민의 경찰로서의 품위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그 위선적인 말을 듣자니 화면에 침이라도 뱉고 싶었습니다. 그의 연기는 너무나 완벽해서 진실을 모른다면 누구라도 그를 영웅으로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강당 아래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최광민은 감격에 찬 표정으로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바로 그때 정문 쪽에서 박수 소리를 압도하는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멈춰. 모든 시선이 문으로 쏠렸습니다. 진 경무관이 들어섰고 그 뒤를 중무장한 특수기동대원들이 따랐습니다. 강당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최광민의 얼굴색이 변했지만 그는 애써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국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저희는 지금 시상식을 진행 중입니다. 진 경무관은 단상으로 직행해 최광민의 손에서 마이크를 빼앗았습니다. 그는 최광민의 얼굴을 똑바로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최광민, 당신을 마약 밀매, 살인 및 국가 반역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강당 전체가 경악으로 술렁였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벌집 쑤신 듯 일어났습니다. 최광민이 얼굴이 벌개져 소리쳤습니다. 모함입니다.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영웅입니다. 국가의 공을 세웠다고요. 당신들은 날 체포할 권리가 없어. 진 경무관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무대 위 대형 스크린이 꺼졌다가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가 돌아가는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최광민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여보세요, 박 사장. 나 최광민이야. 50kg 물량. 오늘 밤 6번 국도로 옮겨. 단속반은 다 빼놨으니까 내 목 잊지 말고. 그리고 이어서 그의 차가운 명령이 들렸습니다. 박건우 놈이 너무 많이 알아. 처리해. 동료 죽이고 도망친 것처럼 현장 조작해. 서류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최광민의 얼굴은 붉은색에서 하얗게 그리고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부들부들 떨며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발뺌할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갑 채워 진 경무관이 명령했습니다. 특수기동대원 2명이 달려들어 최광민의 팔을 뒤로 꺾었습니다. 철컥하고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건조하게 울리며 한 배신자의 경력을 끝냈습니다. 2층에서 저와 양 교관님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일주일 후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되자 저는 건우의 휠체어를 밀어 국립현충원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사형장의 그 음산한 날과 달리 하늘은 맑고 햇살은 눈부셨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건우는 여전히 말랐지만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는 갓 지급받은 깨끗한 경찰 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깨에는 경감 계급장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의 무죄와 명예 회복 결정이 오늘 아침 본청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저희는 나란히 선 세 개의 묘비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것은 옛날에 희생된 3명의 요원을 위한 감효였습니다. 최광민이 세상을 속이기 위해 세운 묘비들. 건우는 힘겹게 일어서서 떨리는 손으로 향 3개를 피웠습니다. 그는 꼿꼿이 서서 동료들에게 거수경례를 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동료들, 내가 돌아왔네. 너무 오랫동안 타향에 머물게 해서 미안하네. 약속하지. 꼭 고향으로 다시 모셔오겠네. 바람이 소나무 사이를 스치며 마치 잠든 영혼들이 속삭이며 답하는 듯 했습니다. 우리 뒤에는 박 씨의 아주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검은 옷을 입고 손에는 흰 국화 한 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건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에는 더 이상 증오가 아닌 깊은 회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가와 건우의 발치에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총각, 내가 미안하오. 내가 몇 년 동안 총각을 오해했어. 나는 정말 못난 어미야. 내 아들은 영웅적으로 희생했는데 나는 그 은인을 저주하고 있었으니. 건우는 급히 몸을 숙여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목이 맨 목소리였지만 단호했습니다. 어머님, 그러지 마세요. 저는 어머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말 한마디만 들어주세요. 이 3묘는 모두 감효입니다. 그날 저는 그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비밀리에 중국으로 피신시켰습니다. 박 씨 아주머니는 멍하니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 우리 아들이 살아있다고? 100%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연락이 끊긴 지 20년이나 됐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가 아직 살아있다고 믿습니다. 어머님께 약속드립니다. 제가 반드시 중국에 가서 아드님을 찾아오겠습니다. 박 씨 아주머니는 건우를 끌어안고 다시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1년 후 저는 중앙경찰학교 강단에 서 있었습니다. 아래에는 수백 명의 젊은 교육생들이 초롱초롱한 눈으로 제 강의를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경찰의 잠입 수사라는 것은 영화와는 다릅니다. 화려한 조명도 멋진 액션도 없습니다. 그것은 이름 없는 희생이고 지독한 고독이며 매 시간, 매분 유혹과 위험에 맞서야 하는 일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강의실 뒤편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양 교관님이 앉아 백발을 휘날리며 고개를 끄덕이고 계셨습니다. 그 옆에는 이제 노련한 실전 교관이 된 건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일에는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동료를 믿고 정의를 믿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때로는 적에게 둘러싸여 홀로라고 느낄 때도 있을 겁니다. 심지어 동료에게 의심받을 때도 있겠죠.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명예로운 맹세를 굳게 지킨다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을. 저는 그들에게 새끼손가락 S,
S. 암호 이야기. 건우가 겪었던 고난의 세월, 그리고 우리 내부의 악과 싸웠던 투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강의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속에 끝났습니다. 저는 단상에서 내려와 제 인생의 두 위대한 스승이자 친구에게로 향했습니다. 강의 좋았어. 이동진 경감. 건우가 제 어깨를 치며 웃었습니다. 예전의 고통스러운 표정은 많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다 양 교관님 덕분이죠. 제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양 교관님은 지팡이를 짚고 일어서서 연병장에서 힘차게 훈련하는 교육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죽순이 자라 대나무가 되는 법이지. 이 세대는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날 거다. 하지만 우리의 임무는 저들에게 그 불꽃을 전해주는 것이다. 아무리 어두운 상황에서도 결코 꺼져서는 안 될 그 불꽃을 말이다. 저희는 연병장으로 나가 열정 넘치는 젊은이들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저녁 햇살이 저희 어깨 위에 반짝이는 빛을 뿌렸습니다. 범죄와의 전쟁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또한 결코 외롭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곁에는 항상 서로를 믿고 희생할 준비가 된 동료들이, 이 삶의 평화를 위해 함께 싸우는 동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억에 남는 강의 며칠 후 건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유난히 들떠 있었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으니 당장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건우와 양 교관님이 어머니와 함께 차를 마시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오늘따라 무척 생기 있어 보이셨습니다. 건우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잇몸을 드러내고 웃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더니 건우가 일어나 제 손을 끌어 의자에 앉혔습니다. 동진아, 앉아봐.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그는 제 앞에 통장 하나를 놓았습니다. 여러분이 찍혀있는 금액에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5억 원, 이 돈이 다 어디서 난 거야? 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건우는 온화하게 웃었습니다. 국가에서 나온 무고죄 보상금이야. 지난 10년치 밀린 월급까지 합쳐서 어제 결정 통보받았어. 저는 친구를 위해 기뻤습니다. 정말 잘 됐다. 이제 이걸로 새 인생 시작하면 되겠네. 집도 사고 장가 가서 애도 낳고. 건우는 고개를 저으며 통장을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아니, 이 돈은 어머니를 위한 거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 돈을 왜 우리 어머니께 드려? 건우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동진아, 지난 10년 동안 나는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했어. 우리 부모님은 이미 다 돌아가셨고 내 어머니가 이제 내 어머니나 마찬가지야. 어머님 수술비가 급하다는 거 알아. 이 돈이면 최고의 병원에서 수술받고 치료받으실 수 있을 거야. 저는 황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안 돼. 이렇게 큰 돈을 받을 수는 없어. 네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겨우 생긴 미천이잖아. 잠자코 계시던 양 교관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습니다. 동진아, 그냥 받아라. 건우놈이 나하고 충분히 상의한 일이다. 내가 받지 않으면 저놈 마음이 편치 않을 거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 목숨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사람은 한 번 잃으면 다시 찾을 수 없는 법이다. 옆에 앉아 계시던 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건우의 손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얘야, 내 마음은 고맙지만 나는 늙었어. 살고 죽는 건 다 운명이지. 건우는 어머니 옆에 무릎을 꿇고 앙상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건강하게 오래 사셔서 저희가 성공하는 모습 보셔야죠. 어머니는 동진이의 유일한 가족이고 이제 저의 유일한 가족이기도 합니다. 저를 아들로 삼아주실 기회를 주세요. 저는 터져 나오려는 눈물을 감추려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리의 형제애와 동료애는 무엇으로도 잴 수 없었습니다.
만약 제가 거절한다면 건우는 평생 저를 원망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다음 주 어머니의 신장 이식 수술이 중앙병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건우는 수술실 밖에서 6시간 내내 저와 함께 기다려 주었습니다. 수술실 등이 꺼지고 의사가 미소를 지으며 나와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알려주었을 때 저와 건우는 서로를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3개월 후 지방법원에서 최광민과 그 일당에 대한 형사재판 1심이 열렸습니다. 이 사건은 현직 고위경찰 간부의 타락이라는 심각성 때문에 세간의 특별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저와 건우는 증인 자격으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양 교관님도 관련자석 앞줄에 앉아 계셨습니다. 피고인석에 선 최광민은 예전에 당당하고 신사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는 깡마르고 머리는 반백이 되었으며 눈은 배락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저희 쪽은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재판장이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최광민의 범죄가 하나씩 빗속으로 드러났습니다. 뇌물을 받고 흉터 박의 마약 조직을 비호한 것부터 동료를 팔아넘겨 3명의 요원을 희생시킨 것, 그리고 입을 막기 위해 건우를 함정에 빠뜨린 음모까지 검사가 그 운명의 날 통화 녹음 파일을 틀었을 때 법정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최광민의 차갑고 잔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그 자신의 양심에 내리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피고인 최광민, 자신의 행위에 대해 변호할 말이 있습니까?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최광민은 떨며 일어서서 피고인석 난간을 꽉 잡았습니다. 그는 힘겹게 속삭였습니다. 피고인은 제 죄가 용서받을 수 없음을 압니다. 법원의 어떤 판결도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옛 동료들에게 용서를 구할 뿐입니다. 그는 아래를 내려다보며 저와 건우를 보았습니다. 그 절망적인 눈빛에서 저는 뒤늦은 후회를 읽었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심지어 목숨을 바쳐도 되돌릴 수 없는 실수가 있는 법입니다. 휴정 시간에 저와 건우는 복도에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건우는 창밖을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저놈이 밉냐, 동진아? 저는 담배 연기를 길게 뿜었습니다. 밉지. 하지만 그보다 불쌍하다는 생각이 더 크다. 명예와 동료애를 더러운 돈과 맞바꾸고 결국 모든 것을 잃었으니까 그놈이 치를 대가는 죽음보다 더 가혹할 거야. 세상의 경멸과 양심의 가책이라는 형벌이지. 법원은 최광민에게 마약 밀매 및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른 공범들은 징역 20년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최광민이 호송차로 끌려가며 마지막으로 저희를 돌아보았습니다. 건우는 작게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용서가 아닌 고통스러운 과거를 닫는 인사였습니다. 그의 봄은 예년보다 일찍 찾아왔습니다. 저희 집 마당에 벚나무가 막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은 기적처럼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집안을 혼자 걸어 다니실 수 있었고 얼굴에도 혈색이 돌았습니다. 건우가 자주 드나들면서부터 저희 작은 집에는 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오늘은 섣달 그님이었습니다. 저희는 박씨 아주머니와 양 교관님을 모시고 조촐한 송년회를 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일찍 오셔서 토종닭과 유정란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녀는 건우를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아들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안 뒤로 아주머니는 천근만근의 짐을 내려놓은 듯 했습니다. 그녀는 건우를 챙기고 부녀회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삶의 기쁨을 되찾았습니다. 동진이 어머니 아주 건강해지셨네. 올 설에는 이웃집에 세배 다니셔도 되겠어. 아주머니가 웃으며 어머니의 나물 다듬는 것을 도왔습니다. 다 조상님들 덕이고 효자 아들들 덕분이죠. 어머니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식사는 따뜻하고 소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양 교관님이 약주잔을 들며 호탕하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 가족이 다시 모인 것을 축하하세. 동진이와 건우가 큰 겁을 넘긴 것도 축하하고 새해에는 새로운 승리가 있기를. 저희는 함께 잔을 들었습니다. 오늘따라 술이 어찌나 달콤한지 더 이상 고난의 쓴맛이 아닌 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평화와 가족의 정이 듬뿍 담긴 맛이었습니다. 건우는 어머니께 닭고기 한 점을 덜어드리고는 저를 보며 윙크했습니다. 동진아, 나 당분간 학교 쉬고 여행 좀 다녀오려고. 저는 놀랐습니다. 어딜 가려고? 옛날 우리 동료 3명을 돌봐주셨던 은인들을 찾아봐야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박씨 어머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해. 어떻게든 형님과 다른 동료들의 흔적을 찾아야겠어. 난 그들이 아직 어딘가에 있다고 믿어. 저는 친구의 눈에서 옛날의 그 결연한 불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 다녀와. 집은 내가 잘 지키고 있을게.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새끼손가락으로 연락하고. 저희 둘은 함께 웃으며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옛 맹세는 이제 불멸의 우정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마치 바다로 흘러가는 강물처럼 험난한 구비와 폭포도 있지만 강은 결국 대양의 평온함을 찾아 흘러갑니다. 저는 계속해서 경찰학교에서 후배들을 가르쳤습니다. 건우는 3개월간 중국 국경의 외딴 마을들을 헤맨 끝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기대했던 것처럼 살아있는 새 동료를 데려오지는 못했지만 세계의 유골함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국경을 넘은 지 몇 년 안 되어 지독한 풍토병과 적의 끈질긴 추격 끝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현지 주민들이 그들을 정성껏 묻어주고 제사를 지내주었습니다. 건우는 그들의 묘를 찾아 유골을 수습해 고국으로 모셔왔습니다. 현충원에서 열사들의 유골 안장식이 열리던 날 박씨 아주머니는 통곡했지만 그 표정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습니다. 마침내 그녀의 아들이 차가운 감효가 아닌 동료들 곁에서 평안히 잠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건우는 복직하여 도내 최고의 마약 범죄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먼저 간 동료들의 목까지 살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매년 희생된 동료들의 기일이 되면 저희는 함께 현충원을 찾아 향을 피웠습니다. 나란히 앉아 잠든 그들에게 조국의 변화와 우리 후배들의 새로운 활약상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저는 학교 건물 4층 발코니에 서서 연병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미래의 경찰관들이 석양 아래 땀 흘리며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우렁찬 함성이 하늘 한구석을 가득 메웠습니다. 조국 수호를 위하여, 사회 안녕 질서를 위하여. 저는 열정 넘치는 젊은 얼굴들 속에서 저와 건우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늙었지만 경찰의 이상과 뜨거운 피는 세대를 거쳐 영원히 흐를 것입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건우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밥 먹으러 와. 어머니가 네가 좋아하는 닭볶음탕 해놓으셨어. 저는 미소 지으며 답장했습니다. 금방 갈게. 저는 휴대폰을 끄고 저 멀리 노을이 도시 전체를 붉게 물들이는 지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루 일과는 끝났지만 이 삶의 평화를 지키는 임무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내일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닥쳐도 저는 굳건히 나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결코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계단을 내려가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 속으로 섞여 들어갔습니다. 저의 평화로운 안식처로, 평화로운 안식처로, 평화로운 안식처로, 평화로운 안식처로, 평화로운 안식처로, 평화로운 안식처로, 평화로운 안식처로.